전쟁은 복잡합니다. 군사 캠페인의 실패부터 자신의 병사와 동맹국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재앙을 초래하는 단 한 가지 간단한 오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호적인 화력기라는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는 역사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기술과 군사통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시기 중 하나 동안의 우호적인 화력 살해 5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39년 9월 6일) 영국의 사람들에게 전쟁은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우 초기 단계에서 적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고요한 신경이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전쟁은 여러 거짓 경보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비행기가 영국 도시에 죽음을 퍼붓는 두려움으로 그들이 스페인 내전 동안 스페인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대화 위에 어두운 회색 구름처럼 맴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우려는 민간인 인구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이제 왕립공군 전투 명령의 전투 파일럿들도 영국 제도를 방어하는 데 부과된 부담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압박과 편집증은 그날 비극적인 사건이 펼쳐지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베킹크릭의 전투는 영국 전투기가 레이더에 잡힌 독일 연방공화국 형성체를 추격하기 위해 에식스의 웨스트 머시 위를 급히 비행한 사건입니다. 호커 허리케인과 슈퍼마린 스피트파이어 전투기가 적기를 추격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사실은 두 명의 영국 공군 파일럿 오피서 몬테규 홀턴 하롭과 프랭크 로즈가 자신들의 허리케인으로 이륙하여 동료들에게 합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이 하늘을 뒤지며 루프트바페 비행기를 찾아다니는 동안 74 스쿼드론의 스피트파이어 비행대는 두 대의 독일 연방 공화국 전투기를 식별하고 공격하려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물론 이들은 독일 연방 공화국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늦은 허리케인이었습니다. 두 대의 비행기는 조종사들이 끔찍한 실수를 깨닫기 전에 스피트파이어의 브라우닝 기관총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파일럿 오피서 프랭크 로즈는 그의 허리케인에서 뛰어내리는 데 성공했지만 몬테그 홀턴 하롭은 뒷머리에 총알을 맞아 즉시 사망하였고 그의 시체는 허리케인에 묶여 있었으며 이는 서퍽의 힌틀샴에 위치한 매너팜에 추락하였습니다. 스피트파이어 조종사 존 프리본과 패디번이 이 사건으로 군사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판은 아직 덮여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국 공군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번은 1년도 안 되어 프랑스 공화국 상공에서 격추되어 포로로 잡혀 전쟁 포로 캠프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본은 공군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았으며 대영해전에서 가장 많은 전투 시간을 기록하고 13대 이상의 독일 연방공화국 비행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는 윙 커맨더의 계급까지 승진하였고 뛰어난 비행 십자훈장을 받았지만 그의 총이 훌튼 하롭을 죽인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메일을 보냈다고 후에 인정하였습니다. 프랭크 로즈는 불행히도 1940년 5월 18일 프랑스 공화국 상공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쟁 초기 영국 공군의 방어에 있어 몇 가지 기술적이고 운영적인 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피트파이어를 이끈 영국 공군 장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돌프 말렌이 군사재판에서 그의 사건 참여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프리본의 변호의 핵심 부분이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말렌은 전쟁에서 영국 공군의 최고 에이스가 될 것이어서 그의 사건 참여는 잊혀졌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의 마지막 비극적인 부분은 홀턴 하롭의 죽음이 완전히 불필요했다는 것이었는데 그날 서부 메르시의 하늘에는 독일 연방 공화국 항공기가 없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세트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스코프의 잘못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홀턴 하롭과 프랭크 로즈의 허리케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으로 사망한 영국 공군 파일럿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피트파이어에 의해 처음으로 격추된 항공기였습니다.
1942년 4월 18일 태평양과 아시아에서 일본의 성공이 이어지는 동안 일본인들은 미국의 B-52 미첼이 주도하는 미국의 뜻밖의 공격에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이 공격은 제임스 둘리틀 대령이 이끌었습니다. 폭격기들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USS 호넷 항공모함에서 이륙했지만 항공모함으로 돌아갈 수 없어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친밀한 영토로 날아갔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에 착륙한 한 대를 제외하고는 모두입니다. 비슷한 공격이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일본군은 1937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잔인한 전투를 벌여왔고 이에 세이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표는 아직도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제하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일한 해안 지역인 저장성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여러 선원들이 탈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도내의 중화인민공화국군은 훈련과 장비가 부족했지만 그들의 수는 25만 명 이상이었고 이는 일본군의 야만스러운 대우를 알고 저항을 결정할 수 있는 민간인을 제외한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지휘관들은 이전과 같이 일본군의 질이 전세를 그들의 편으로 기울일 것을 알고 17만 5천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8개의 전체 부대를 조직하고 탱크와 항공기로 지원하여 그들을 치우기 위해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고 따라서 일본군의 악명 높은 731부대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일본에 성장하는 생물학적 무기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적 인구를 줄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의 과학자들은 그들의 무기를 대규모로 현장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했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데 그들의 잔인한 창의력이 피어나게 했습니다. 비행기는 흑사병에 감염된 벼룩이 들어있는 흑사병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들은 콜레라, 장티푸스, 부정티푸스 등의 질병을 물 공급에 감염시키고 3,000명의 중화인민공화국 포로들도 감염시켜 그들이 공동체로 돌아가 질병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록 보관이 미흡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폭격, 총격 또는 생물학적 무기를 통해 일본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의 수를 대략 2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학적 무기로 인해 3만 명의 중화인민공화국 군인들이 사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지 인구 중에 부수적 피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작전을 관찰하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이러한 무기가 자신의 병력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기록에 따르면 731부대의 무기에 의해 무심코 감염된 자신들의 병력 중 약 10,000명이 병에 걸렸고 그중 1,7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미 일본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화인민공화국과 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에서 싸우며 과도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1942년에 일본의 자체 무기로 인해 사망하거나 무력화된 이런 엄청난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무기화될 수는 있지만 결코 진정으로 통제될 수 없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됨에 따라 독일 연방공화국 전투기 기술의 발전에 따라가는데 훨씬 덜 능력이 있었던 호커 허리케인은 그 동료인 스피트파이어에 비해 점차 영국 공군의 주요 전투기 유형 중 하나로서의 위치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공기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안정적인 총 플랫폼인 이 전투기는 독일 연방공화국 탱크를 주요 표적으로 하는 지상 공격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허리케인 IB가 탄생하였으며 이는 8개의 브라우닝 기관총 대신 4개의 강력한 20mm 대포와 날개 아래 폭탄 거리를 갖췄습니다. 영국 공군 워무드에 기반을 둔 175 스쿼드론은 1942년 3월 3일에 지상 공격용 허리케인으로 재장비하였고 새로운 전술에 익숙해지기 위해 집중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군에서 그들의 병사들이 지상 공격 허리케인의 근접 지원에 의존하게 될 고위 관리들과 장교들에게 새로운 전투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바 인버 마을 근처의 살리스버리 평원에서 더미 병사들과 차량들을 대상으로 한 화력 시해온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벌여졌습니다.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 중에는
미국 육군 참모총장인 조지 마샬 장군과 함께하는 윈스턴 처칠 총리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몇 차례의 리허설이 조직되어 조종사들이 공격을 연습할 수 있게 했지만 많은 손님들이 그들의 훈련을 관람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1942년 4월 13일 월요일 175 스쿼드론의 6대의 허리케인이 이번에도 이러한 리허설에 참여하기 위해 이버에서 이륙했고 많은 관찰자들이 공격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전의 리허설들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번 리허설이 다르게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날씨는 건조하고 맑았지만 이로 인해 안개가 생겨서 멀리 있는 비행기를 발견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단지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허리케인의 조종사들은 리더를 따르고 결국 목표를 찾기 위해 좀 더 집중해야 했습니다. 시연회에 참석한 손님 중 한 명은 SAS의 마이클 리처드 푸트였고 그는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언덕 위에 긴 줄에 서 있었습니다. 반대편 언덕에도 트럭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이 우리 오른쪽 아래에서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것의 날개가 반짝였습니다. 나는 바로 자신을 내던졌다. 우리 대부분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를 지나가며 울부짖었고 뒤이어 구급병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허리케인의 공격으로 25명이 사망하고 8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허리케인의 조종사는 21세의 윌리엄 맥로플린 하사였는데 그는 후속 조사에서 흐릿한 환경에서 잠시 동안 그가 따라가던 허리케인을 보지 못했고 관중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가 파괴해야 할 가짜 병사들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중들 위를 날아가고 피신하는 것을 본 후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시야가 떨어지는 것과 맥로플린의 판단 실수가 결합된 결과로 돌아갔습니다. 맥로플린은 결국 활동 비행 상태로 돌아왔지만 불과 2달 후에 프랑스 공화국 위의 작전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처칠과 마샬 장군을 위한 시연은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이 사건은 영국 공군의 공중 지원 능력에 대한 사기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침묵시켰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난 후 많은 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세부 사항은 혼란스럽고 때때로 모순적이었으며 2012년 워민스터의 세인트 길스 교회의 추모패가 공개될 때까지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44년 4월 29일 미국 해군의 모터 토르피도 보트 PT-346은 라바울 근처에서 PT-347과 PT-350 두 척의 보트와 함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PT-346은 제임스 R. 중위 부관의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버크는 일반적으로 그의 지휘 아래 17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육군 관찰관 패티트 중령과 호주 왕립 해군의 에릭 하워드 중위라는 2명의 승객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PT-347이 산호초에 갇혀서 적기에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PT-350은 이미 347에 도움을 주었고 그것의 총은 적기 중 하나를 격추했지만 그것이 바다로 추락했을 때 두 척의 어뢰정의 사람들은 공포스럽게도 전투기가 일본을 나타내는 큰 빨간색 표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대신 별과 막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보트로 오해받은 미국 해군의 VOT FSAU Corsairs에게 공격당했습니다. PT-346 승무원들은 아군의 강력한 화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이전 3월 27일 아침에 PT-346은 오스트레일리아 공군의 비행기에 잘못 공격당한 2명의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두 척의 어뢰 보트 침몰로 8명의 미국인이 사망,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크 중위와 부하들은 1230시에 현장에 도착해 근처 해변에서 3마일 이내에 둘러싸인 347과 총격당한 350을 파악했습니다. 불길한 인물들이 고착된 보트를 해방하려는 시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이 일본군이라는 것은 틀림없었고 버크는 만약 347이 산호초에서 회수할 수 없다면 선원들은 탈출하고 선박은 파괴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코르세어로부터 엔진의 손상을 입은 PT-350은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선박을 해방시키려고 약 1시간 반 동안 노력한 후
공기는 다시 한번 비행기 엔진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해안에 일본인들이 움직이려 하면 미국 해군 항공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선원들은 안도하였습니다. 전날의 사건들 이후 347을 산호초에서 빼내려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조종사들이 그들의 위치에 대해 경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것들이 일본의 군함이라고 생각한 미국의 비행기들이 공격했습니다. 승무원 올리제이 달리는 그 후의 사건을 회상했습니다. 인용: 첫 번째 폭탄이 바로 내 엔진실 아래로 들어가서 내 엔진과 배터리를 모두 망가뜨렸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 나는 스키퍼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버크 중위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8피트 미국 국기를 흔들며 조종사들에게 경고하려 했는데 그때 기관총의 총알에 맞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로의 보트에서 죽어가는 동안 그는 의료병 존 프라코비치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버크는 자신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프라코비치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입히라고 의료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의료병은 마지못해 복종했습니다. 미국 비행기의 지속적인 공격에 노출된 PT-346의 선원들은 PT-347과 같이 배를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자 그들은 미국 비행기에 방역하여 F-62F 헬캣을 격추했습니다. 그들이 구명 보트를 준비하는 동안 한 발의 폭탄이 346 스퀘어 중앙을 정확히 맞춰서 신발에서 튕겨져 나오는 정도의 힘이 생겼습니다. 두 척의 어뢰정은 공격에서 파괴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애쓰며 파편이나 서로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거의 1시간 동안 그들은 지나가는 미국 비행기로부터 반복적인 기습 공격을 받았고 물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죽었습니다. 결국 총 21명이 사망하였고 이전 사건에서 PT-350에 탑승한 3명이 추가로 사망하였습니다. D-Day 이후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 지점을 확보한 이후 동맹국들은 그들의 위치로 내려오는 독일 연방공화국군과 맞서야 했고 그들의 돌파를 막기 위해 맹렬히 싸웠습니다. 노르망디와 주변 지역의 지형은 독일 연방공화국 방어군에게 유리했으며 좁은 시골 길과 높은 해지로우가 독일 연방공화국 탱크와 보병에게 이상적인 은폐처를 제공하였고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인 판저부스트를 가지고 동맹군의 장갑 부대에게 매복을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장군 오마르 브래들리, 미국 제1군의 지휘관인 그는 독일 연방공화국군의 선을 파고들어 생로 마을 근처에 구멍을 뚫는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그의 군대가 대량으로 통과하고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독일 연방공화국군을 포위하고 항복할 때까지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브래들리의 병력들이 동쪽에 위치한 몽고메리 원수의 영국군을 메어놓은 독일 연방공화국군의 서쪽 플랭크에도 압박을 가하게 했습니다. 코브라 작전에서 브래들리는 미국에 호소했다. 미 제8공군에게 그의 병력 위치 앞 OKM, EKM의 직사각형 지역을 폐허로 만들라 요청했다. 폭격이 완료되면 브래들리의 병력들은 전진하며 생존한 독일 연방공화국군에게 회복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아 그가 원하는 돌파구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계획은 보잉 B-17 비행, 요셉 폭격기에 대량 공격파가 포함되어 있어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도시 폭격에 익숙했지만 실제로는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제8공군 사령관들은 브래들리에게 그의 병력들이 떨어진 폭탄에 맞지 않기 위해 목표 지역에서 최소한 3km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브래들리는 이것이 폭격이 완료된 후 그가 있어야 할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그의 병력들이 전진하기에는 너무 멀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협상 끝에 양측은 마지못해 1.2km라는 거리에 합의했습니다. 브래들리는 병사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폭격기들이 미국 선을 따라 평행 비행하도록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브래들리는 폭탄이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얻는 모멘텀으로 인해 그의 병사들이 배치된 곳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제8공군은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1944년 7월 24일 B-17들은 노르망디로의 짧은 비행을 위해 기지에서 이륙하고 진형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의 전쟁은 일상적으로 독일 연방 공화국을 폭격하던 승무원들에게는 비교적 짧은 비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표 지역에 접근하면서 그것이 구름에 의해 가려져 있음을 발견했고, 미국 병사들이 가까이 있어 이 특정 임무에서 정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자 폭격기들은 영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폭격기의 일부는 이미 목표 지역에 폭탄을 투하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브래들리가 동맹군 라인에 평행하게 접근하도록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폭격기들은 대신 그들에게 수직으로 접근했고, 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부는 목표 지역에서 충분히 벗어나 미국 병사들 중에 떨어졌습니다. 공격에서 25명의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맹목적인 분노와 압도적인 자기 보존 의식의 칵테일에서 벗어나 미국 병사들은 미국 비행기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들리는 경노하였고 왜 제8공군이 그의 병렬 접근에 대한 지시를 무시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유는 수직 접근이 폭격기가 근처 독일 연방 공화국의 대공포 배터리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하고 병렬 접근이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한 사상자를 방지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날 날씨가 좋아져서 폭격기들이 다시 하늘을 날았습니다. 1800대 이상의 항공기가 목표 지역의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이는 B-7쏴 루프트바페가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투기, 그리고 특정 목표를 발견하면 공격하는 작은 단일 및 쌍발 엔진의 전투 폭격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비극에 비추어 많은 병사들은 정확한 전투 폭격기 공격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곧 B-17가 도착하였고 이들은 12대씩 그룹을 지어 자신의 폭탄으로 목표를 표시하며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수직 접근을 했습니다. 모두 합쳐서 약 1200만 파운드의 폭발물이 항공기와 군사 모두로부터 목표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경치 좋았던 프랑스 공화국의 시골은 완전히 사라져 재와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이 달 표면을 닮았다고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독일 연방 공화국 군인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부대가 폭격으로 전멸되었고, 이로 인해 브래들리의 부대가 결국 그들의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치열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래들리의 부대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연합군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빠르게 명확해졌습니다. 7월 25일 폭격의 최종 피해자 수는 111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5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전날 사망한 25명을 더하면 이는 미군에게 있어서 전쟁 중 가장 심각한 우방의 사격 사례인 코브라 작전을 만듭니다.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존자 중에는 포탄 충격으로 인한 사례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폭격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브래들리의 부하이자 친한 친구인 중장 레슬리 맥네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맥네어의 시체는 목표 지역에서 멀리 그의 피난처에서 60피트 떨어진 곳에서 폭발 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군복에 달린 계급장으로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럽연합 전장에서 사망한 미국 장교 중 가장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연합군 사령관 디 아이젠하워는 분노하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선봉 폭격기의 폭탄 연기를 연합군 선상으로 불어내 후속 폭격기가 혼란스러워 폭탄을 빨리 투하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폭격기가 브래들리가 요청한 대로 평행 비행했다면 이것이 차이를 만들었을지 아닐지는 오직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친군이 일으킨 5가지 파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디오를 좋아하시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뵙겠습니다.